네, 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날이 아주 화창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45차 세미나고요. 최근에 좀 많이 화제가 됐던 태광 산업 케이스를 중심으로 자기 주식 교환 사채, 우리가 EB라고 하죠. 관련된 이제 법적 쟁점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사들 많이 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기영 의원님 포함해서 국회 관계자분들도 와주시고, 그 외에 법조계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저희 또 포럼 후원 회원분들도 몇 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7월 3일 날, 이제 상법 개정이 돼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중심으로 좀 회사가 바뀌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들의 눈높이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글로벌 투자가들 만나면 한국이 드디어 투자자 보호, 인베스터 프로텍션이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또 한편 저희 포럼 내부에서 토론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결국 이러한 법 개정이 돼도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무엇일까, 생각 못한 돌발 악재가 무엇일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패밀리들의 강력한 지배주주의 저항, 그 다음에 이제 판사님들이 우리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번 태광산업 케이스를 봐도 이 판사님들의 회계에 대한 지식,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분야, 어떻게 보면 가장 대한민국의 권위자이신 서울대 법전원의 송옥렬 교수님 모시고 이제 발제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이용무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상법 개정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우리 처음 법안을 발의해서 이제 좌장을 맡아주시고, 그 두 분의 우리 노련한 변호사님이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싱가포르에서 우리 와주신 김규식 변호사님, 어제 밤에까지 자료 열심히 만들어 주셨고, 우리 와이스 포레스트의 대표 변호사인 천준범 변호사님이 해주실 텐데,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회장님들, 그 다음에 CEO, CFO 분들 뵈면 자기 주식 관련돼서는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CFO 분들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라는 게 이 재무상태표를 보면 우측, 좌측 상단이죠. 좌측 상단에 현금 바로 아래에 있는 무슨 유동자산으로 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우리 판결을 봐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자기 주식 자산설에 기반이 되는 그런 사고고, 우리 자기 주식은 미발행 주식설, 그러니까 자기 자본 개정해서 차감을 하는 게 회계 기준에 부합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고, 대한민국만 그렇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기 주식을 사는 순간 그 주식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사주 세미나도 전에 서울대 김우진 교수 모시고 했었는데, 자기 주식을 사는 순간 그 주식은 없는 건데, 아직도 우리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에서 차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들도 발행주식수에서 차감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은 블룸버그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자사주를 살 때 주식수 시가총액에서 차감 안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항상 자기 주식이 시장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일탈된 행위가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이 돼 있고, 그게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좋은 시간,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발제를 맡으신 서울대 법전원의 우리 송옥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힘드실 텐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자기 주식과 관련해서 자기 주식이 이제 소각된다고 하니까 교환사채가 엄청나게 지금 발행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트러스트원 펀드에서 이제 태광산업에 대해서 소송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상당히 이번 사태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 전에 모두 기각되는 그런 가처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그 판단에 당부를 여기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옹호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자기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사건은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태광산업에서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죠. 6월 27일 날 이사회에서는 아무것도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그게 다였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6월 30일 날 트러스트원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고서 가처분이 좀 들어가니까 부랴부랴 이제 7월 1일 날 이사회에서 이제 이것도 정하고 저것도 정하고, 그리고 그때 심지어 발행 상대방도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한투증권으로 그때 이제 아마도 급하게 구했겠죠. 그래서 한투증권에서 발행 상대방으로 해서 결국 이제 그러니까 6월 27일, 7월 1일 두 개 합쳐서 발행 상대방은 한투증권으로 해가지고 이게 24.4%나 됩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거의 4분의 1이 지금 자기 주식으로 있었던 거죠. 이 자기 주식은 87년부터 2005년 사이에 취득한 겁니다. 한 번도 이 자기 주식을 처분한 적이 없어요. 회장님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회장님 생각에는 이거는 너무나 귀중한 뭔가 지금 황금을 여기다가 잘 가지고 있었는데, 25%나 되는 황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황금은 앞으로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건, 태광과 관련돼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25%나 되는 큰 규모라는 것과 그것을 그리고 아주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이다. 교환가액은 통상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태광 사건에서도 10% 할증을 했죠. 근데 이제 다만 태광이 지금 PBR이 0.25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태광에만 관련된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광이 이걸 어디서 쓰느냐, 이제 요새 최근에 애경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 신청에서의 주요 주장은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금도 엄청나게 많고 돈을 쓸 때가 만약에 있으면 돈을 그냥 쓰면 되는데, 이거는 상법 개정으로 지금 소각될 것이 예정돼 있으니까 부랴부랴 지금 한 거다. 이건 급한 결정이다. 경영상 목적이 없었다. 두 번째 이슈는 뭐였냐면, 이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게 어딨냐. 이거 7월 1일 날 사후적으로 다 정했지만 이렇게 보완하고 이런 건 절차상 위반이다. 세 번째는 이사회에서 그래서 제대로 한 거냐, 아니면 급하게 회장님 말씀을 듣고 한투증권을 구한 거냐. 이거는 이사회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런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거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지청구 법령상 요건으로서 회사의 손해가 있고,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시가를 지금 10%는 할증 발행했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가라는 거, 여전히 PBR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원은 얼마 전에 두 사건을 모두 기각했고요. 이 사건이 지금 교환사채가 왜 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8월에도 이거군요. 제가 제 컴퓨터를 막 하면은 이게 바뀌는 줄 알고. 예. 그래서
보면은 8월에도 그렇고 9월에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자사주를 가지고 교환사채를 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서론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아무래도 자기주식에 관해서 이번에 법 개정도 있고 하니까 자기주식 지금 이 사건이 저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는 세상이 가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아무리 제가 어디서 얘기할 때도 없고 수업 시간에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그건 학생들만 그렇게 듣는 것이지 세상이 그렇게 듣질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을 오해하고 있다. 태광이 지금 아직도 소각하지 않은 25%나 되는 자기주식을 이번에 막 서둘러서 한 겁니다.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빨리 현금화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현금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금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현금화를 시켰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빨리 팔아서 현금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였던 거죠. 결국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이제 이게 기업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고 언론에서도 여전히 이런 멘트가 아주 단골로 들어갑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면 총 발행 주식수가 줄어서 ESP와 ROE가 개선돼서 그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정확하게 틀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틀린 얘기인데 아무리 틀렸다고 얘기를 해도 기사에서는 늘 쓰죠. 자기 주식도 주식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기초해서 회사가 자꾸 자기 주식을 가지고 이것저것 쓰니까 경영권 방어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소각해야 된다. 이게 소각을 안 하니까 자꾸 밸류업에 방해가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센 상법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예전에 상법 개정할 때도 제가 주주 충실 의무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이 논의 자체가 일어나는 게 외국에선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다. 주주 충실 의무도 외국에선 되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죠. 힘든 논쟁이 계속된 것이고 자기 주식 지금도 외국에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 주식 취득은 그냥 이익 배당하고 같은 겁니다. 그게 제가 석사 논문에서도 썼던 얘기고 그래서 취득을 하는 거예요. 이익 배당을 할 수 있게 회사가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면 자기 주식 취득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왜? 같은 거니까. 거기서 아니 선생님 자기 주식 취득은 매매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냥 배당. 그래서 제가 자기 주식 취득에 관한 배당 가능 이익으로 취득하는 자기 주식에 관한 법제를 어떻게 맞춰놨냐면 이익 배당하고 정확하게 맞춰놨습니다.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그대로 자기 주식에다가 그대로 맞춰놨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익 배당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냐면 그 종류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익 배당에 맞춰놨습니다. 이익 배당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회가 할 수 있는 회사들 있죠? 자기 주식도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사회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맞춰놨어요. 배당 가능 이익에서 자기 주식. 그러면 이게 이익 배당이 자기 주식이 바꿔 말하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현금 말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주식은 없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자기 주식 처분할 때 없어진 주식을 내보내는 것은 신주 발행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올바른 시각은 지금 만약에 외국에서 이걸 봤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 외국 교수들은. 당연히 태광산업은 지금 유상증자한 겁니다. 아니면 그 사채 형식으로 발행했으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한 거죠. 그래서 주주에게 미치는 효과는 똑같은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도대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건 그냥 전환사채 발행한 건데. 주가 상승이라는 것도 주가 상승은 원래는 취득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원래 그렇고. 왜 취득할 때 발생하느냐? 신호효과다라고 보죠. 근데 이제 거래하는 분들은 수급이 있으니까 수급이 늘어나서 그런 거다. 수급 효과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그게 아니라 회사에 좋은 일이 있다는 신호효과다. ESP, ROE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을 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그건 그냥 없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다시 발행을 하려면 그걸 다시 처분하려면 그거는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신주 발행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다. 뭐가 문제냐 도대체. 그래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잘못된 없는 걸 뭘 소각을 또 했어요.
그냥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것은 대단히 자기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법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 처방인 겁니다. 제가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서도 이것은 정확한,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위에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기초해서는 이거 그 자기 주식을 없는 거로 만들려면 지금처럼 현실적인 처방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경영권 방어라든가 자기 주식을 제3자 배정할 때 경영권 방어로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주식을 제3자한테 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신주 발행에서 너무 신주 인수권을 인정하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거기에 경영상 목적이라는 용어를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경영상 목적이라는 게 우리가 법에서 핸들하기에 좋은 유용한 그 도구 개념이 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단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기주식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소외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길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간단하게 그 발표를 하면서 그 자세한 것들은 오늘 그 자료가 아마 다 배부돼 있을 테니까요. 그 자료된 배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처분의 이슈도 있지만 태광산업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지금 교환사채가 막 발생하고 있는 그런 자기주식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교환사채 지금 일반을 이 사건에서는 교환사채 일반을 지금 공격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자사주는 전환세트다 뭐 이러면서. 또 하나는 이번에 태광산업에서는 태광산업의 특수한 사정, 즉 현실적으로 이사회 결의에서 조금 에러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격해 들어간 것들도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회사법상 이제 그 두 가지 그 한계가 있는데요. 예, 회사법상 이제 가처분 사건이 되면 지금 회사법상 가처분은 흔히 말하는 단행적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원래 소송은 엄청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년, 3년 걸리니까 다 사태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잘잘못하면 가리고 그러지 말고 일단 가처분을 해놓자. 가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임시라는 뜻에. 그래서 임시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임시적인 처분이 사실은 결정을 해버리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이 돼버리면 그게 그냥 끝납니다. 그거로 끝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중에 그거의 잘잘못을 따질 기회조차도 오지도 않죠. 그래서 이렇게 가처분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딱딱 보고, 너 이렇게 했나? 대충 이렇게 법원이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다. 대충 생각해서.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큰 칼이라서 그런 거예요. 큰 칼을 함부로 법원에서 흔들기가 쉽지 않다. 이게 지금 당사자들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게 그냥 일부 사람이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법원이 그냥 막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처분은 임시니까 원래는 딱 봉인해놓고 대충 임시로 그냥 해놓고 간단하게 해놓으니까 대충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따지자. 보통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안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중요하니까 고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는데 가처분의 특성상 한 달 만에 그냥 후다닥 해야 되는 거죠. 고도의 소명을 한 달 만에 해라. 그런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워낙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법원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리적으로 뭔가 분명한 뭐가 없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어떤 원칙에 기초한 그리고 상당히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소명 부족으로 종결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결국 고도의 소명을 요구해야 되는데 소명을 받더니 이렇게 하는데 그냥 특별히 그럼 어디까지 설득을 해야 되는 거냐, 입증을 해야 되는 거냐, 상당히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쉽지가 않다. 그 밑에 이제 제가 이번 결정문을 받고 이번 결정문에 나온 결정문에서 한 멘트들은 그대로 결정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라고 해서 옮겨놨습니다. 결정이라고 해서 그 중간에 그 꺾은 괄호를 해서 옮겨놨기 때문에 그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이게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피보존 권리가 주주권 자체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는 상당히 혁신적인 그 피보존 권리가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결정에서도 보면은 피보존 권리가 될 수 있다라고 쭉 이렇게 뭐 한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보존 권리가 될 수 있어서 한번 봤는데 소명이 되지 않았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명이 안 됐다.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또 위법행위 유지 청구라는 것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가 회사법상에는 이제 유지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게 뭐냐면 대표 소송의 사전적 버전입니다. 사후적으로 이사회가 뭔가 잘못했을 때 너네는 잘못했으니까 이제 대표 소송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참 걸립니다. 뭐 몇 년 걸리죠. 그 사전적 버전으로 대표 소송이 완전히 그 거울 대칭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대신 사전적으로 이사의 위법행위를 챌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위법행위 유지 이번 사건도 그런데 많은 사건들이 뭐냐면 이런 이사회 위법행위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금지 가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의 한계와 지금 말씀드리는 한계와 단행적 가처분이라는 한계가 결합돼서 엄청난 한계를 가집니다. 거의 인정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형태죠. 그래서 유지 청구를 왜 그 힘든 거냐? 유지 청구는 법령 또는 정관이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법령 또는 정관이라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 의무 위반도 포함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실 이사의 선관주 의무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주주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가 판단해서 너네 이사가 지금 잘못하고 있네? 라고 사전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영 개입이거든요. 원래 회사법은 주주가 이사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이사를 바꿔라 하는 제도입니다. 이사가 뭐 하는데 시시콜콜 주주가 이런 게 좋겠네 너네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회사법은 원래가. 그런데 이제 논의를 거쳐서 그걸 사후적으로도 할 수 있다면 사후적으로도 이사회가 뭔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어택할 수 있다면 사전적으로도 그거를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판례는 선관주 의무 위반을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결정에서도 봤지만 이거는 상당히 경영 개입의 이슈가 있습니다. 경영 개입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어야 돼요. 이사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만 갖고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해서 회사에 손해를 생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주주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주가 안 들어가 있어서 옛날하고 똑같은 이슈가 생기는 것이고, 뭐 저희 생각에는 옛날에도 이제 주주 전체 손해가 되면 그걸 대충 다 회사의 손해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갖고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이제 회사와 주주로 다른 거다라는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위법행위 유지 청구는 조금 더 어려워진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회사가 문제가 됩니다. 옛날처럼 주주한테는 주가가 다 떨어졌네 뭐 이런 식으로 주주 전체가 손해를 봤네 그걸 가지고 대충 이거는 회사의 손해하고 뭉갤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거라고 법이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약간 부작용. 그래서 상법 개정으로 해서 주주와 회사의 차이가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회사의 손해가 있느냐, 도대체 교환사채 자기 10% 할증해서 더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지 회사에? 주주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분명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뭐 주주가 뭐라고 이제 회사의 손해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결정적인 허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 쟁점을 간단하게만 스크린을 하면 첫 번째가 자기 주식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태광에 한 게 아니라. 자기 주식은 기본적으로 교환사채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주식은 기본적으로 그냥 미발행 주식인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발행하면 이건 전환사채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역시 이것도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태광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이게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가. 이게 이제 법 해석도 이슈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주식 전환사채로 보면 교환사채를 전환사채로 보면 전환사채에서는 경영상 목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인정되는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경영상 목적이 있었는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없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가 없는가의 이슈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역시 이것도 일반적인 사건입니다. 태광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시가 넘어서 보통 발행되니까 시가 평가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사 좀 더 넓게는 주주의 손해가 될 수가 있는가. 사실은 이번 상법 개정에서 주주의 손해가 들어왔어도 사실은 주주에 대해서 예컨대 시가로 보상하면 되는 거냐라는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도 이번 태광 사건에서도 법원에서는 시가보다 심지어 10%까지 할정했는데 여전히 이번에서도 또 일반적인 쟁점은 아까 말씀드린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에서는 회사의 손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사의 손해가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사건은 사실은 주주 충실 의무가 개선된 다음에 사실 첫 번째로 생기는 아주 중요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뭔가 사명감 내지는 이건 진짜 한번 주주 충실 의무의 관점에서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죠. 법원이 어느 정도나 이제 호의적으로 또는 이런 리스판시브하게, 그래서 변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자체가 382조의 3을 다룬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법원에서 살짝 역시 그 법원의 느낌을 알 수 있는 멘트들은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이제 그거 개정된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이슈들을 밖에서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 같다. 특수한 쟁점이 있습니다. 태광산업의 특수한 쟁점, 아까 이것은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는 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모든 자기주식 하는 교환사채를 다 안 된다. 뒷감당이 되겠습니까?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저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나게 막 하는 교환사채를,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조금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은 태광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이제 태광에서는 지금 이사회 결의가 없이 지금 막 함부로 지금 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에 적어놨지만 태광산업은 사실은 그 사건 자체만 보면 가장 중요한 법적 판단 요소가 아닐까. 두 번째는 이번 태광 사건에서 다른 교환사채하고 다르게 이번 태광 사건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게 발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를 그러니까 신주 발행을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한 거죠. 4분의 1만큼의 신주 발행을 한 거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그래서 먼저 이 부분들이 이제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볼 간단한 것들이고요. 먼저 이제 자기 주식으로 교환하는 자기 주식으로 이제 교환하는 부분. 즉, 자기 주식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일반적으로 자기 주식을 교환사채라는 건 뭐냐면 사채를 발행하는데 뭐로 교환해 주는 겁니다. 뭐로 교환해 주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그 자산은 보통은 뭐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이라든가 다른 회사 사채, 부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자산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이제 전환사채가 되는 거죠. 그거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바꿔주면 다른 일반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하고 교환사채는 그래서 회사에서 자산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아무 규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회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채를 이렇게 상환해 주는 거예요. 부채를 그냥 변제해 주는 그런 것에 불과한 거죠. 그냥 돈으로 사채를 상환한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돈 대신 다른 자산을 회사가 사채에 그냥 상환해 썼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교과서나 그런 데서 그 교환으로 뭘 해줄 수 있느냐? 자기 주식을 해줄 수 있다. 왜? 자산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환사채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산으로 보는, 즉, 자기 주식에 대해서 자산설의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법원은 하급심에서는 거의 대부분 자산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삼성 사건에서, 삼성물산 합병에서도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번의 그 하급심 판결에서는 한두 번을 제외하면은 거의 다 자산설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 판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설이다. 전환사채 발행하고 같지 않다. 이거는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자산으로 바꿔주는 거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으로. 그래서 이제 결정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쭉 썼고요. 거기 보시면 이 결정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 멘트가 일반적으로 자산설의 근거라고 법원 판례에서, 하급심 판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판례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자본금에 영향을 주는데, 신주 발행은 주식이 발행되니까 자본금이 달라지는데, 자기 주식은 자본금이 이미 잡혀있는 자본금이 바뀌질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지만 잘못된 얘기죠.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도, 기존 주주들이 이제 그 의결권이 원래 의결권이 이제 다른 주주들한테 자기 주식이 쭉 발행돼가지고 의결권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그럼 기존 주주들이 의결권이 희석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그냥 이거는 일시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을 보유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그 자기 주식이 의결권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해서 다른 주주들이 의결권을 많이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이제 원상 회복되는 거다. 원상 회복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그런 논거를 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그 기업 거기 그 배부한 다른 논문이 하나 더 배부도 됐죠? 예. 그냥 글로 써져 있는 그래서 이 판결, 일반적으로 하급심 판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됐냐면 같은 거를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 상황에서 당연히 신주를 발행하는 거고, 기존 상황에서 당연히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이런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 그거는 다른 거를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그것을 비교하는 거죠. 이걸 비교 대상을 같이 하려면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뭐냐면, 신주 발행하고 왜 같으냐. 그거는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이거를 자기 주식을 줄이고, 있는 자기 주식을 없애고 한번 자기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뭐랑 똑같으냐면 신주 발행하고 똑같다. 이제 그런 식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주 발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 주식을 처분한 소각이 없다고 치면 신주 발행의 효과하고 자기 주식 처분하고는 자본금에도 미치는 효과가 똑같다. 물론 주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까지 할 필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주의 이해관계가 신주 발행하고 똑같다는 것은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회사도 알고 있어요. 회사들이 왜 자기 주식을 취득해 놓겠습니까? 신주 발행으로 경영권 방어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회사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냐면 자기 주식은 신주 발행하고 똑같은 효과가 난다. 자기 주식 처분하는 신주 발행하고 똑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주식 신주 발행을 경영권 방어로 막아놨기 때문에 내가 그럼 자기 주식을 취득해 놔야겠네. 왜? 같은 거니까 라고 회사도 알고 있는 겁니다. 회사도 알고 있고, 다만 법정에 가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회사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 교과서나 판례에서만 사실은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주식을 자산설이 잘못됐다는 거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자기 주식 처분해서 현금이 들어온다. 이거는 우리가 이 자기 주식을 판 거 아니냐. 상품을 판 거 아니냐. 상품 판 것처럼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아니죠. 신주 발행에도 돈이 들어옵니다. 신주 발행에서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예컨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회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식을 계속 발행하는 겁니다. 주식을 계속 발행해서 회사에 쌓아놓으면 회사가 부자가 되는 거냐.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논거로서 이제 단체적 법률행위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그냥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을 매매라고 보면, 매매라고 본다는 거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주식의 실체가 있다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취득할 때 사실은 그 취득을 우리가 이익배당으로 맞춰놓은 취지는 정확하게 그 취득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그 주식이 무의미한 주식이다,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분을 매매라고 보면 사실 자기 취득을 이익배당에게 맞춰놓은 그 제도를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그 자산설은 잘못됐고 그래서 미발행 주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정확한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태관산 이 사건에서는 자산설에 의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그럼 자산설에 의하면 오케이, 자산이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걸 팔아서 회사에 돈이 들어온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가? 여전히 교환 대상으로서 문제가 없는 부분들도 있죠. 문제가 없어서, 예컨대 매매니까 경영상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 그건 되는데, 그러면 그걸 저가로 발행하면 문제가 안 되느냐? 저가로 팔면 훨씬 더 쉽게 손실이 보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사회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없어도 되느냐? 매매면, 자산이면은 역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산설에 기초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 자산설에 의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산설에 설사 의하더라도 우리가 공격할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아주 복잡한, 이렇게 자본시장법에 있는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본시장법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상장회사가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걸 준용하는 건데 준용 조문이 1항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1항에 이렇게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런 멘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준용 조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이거 지금 교환사채 발행할 때도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특정한 자에게 발행할 수 있는가? 상당히 이상한 조문이죠.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주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들어갔을까? 이 판례에서는, 결정에서는 이거는 그냥 신주배상의 여러 가지 3가지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기에 있는 경영상 목적, 저기 2호에 있는 경영상 목적이라는 말은 준용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 판례 이번 결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영상 목적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다. 근데 몇 가지가, 잘 보세요. 몇 가지가 있는 근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역시 자산설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주식은 신주하고 다르다. 신주가 발행되면 경영상 목적이 필요하지만 자기 주식이 처분될 때는 경영상 목적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역시 그게 자산설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자기 주식 처분의 경영상,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신주 발행에 관한 규정이고요. 신주 발행에 관한 규정을 3가지를 나눠서, 3가지는 이제 두 번째 제3자 배정의 경우에는 경영상 목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근데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에 그 경영상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현재는 금융당국이 아직까지 경영상 목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 약간은 조금 예, 그래서 결국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산설과 미발행 주식설의 차이는 물론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이해관계자,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전과 후가 어떻게 주주에게 달라졌느냐는 것은 사실은 자기 주식을 어떻게 보는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이 주주한테 미치는 영향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수익이 달라진다? 그거는 투자에서는 되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그냥 수익을 보는 것이고 뭐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산설과 이런 것들이 물론 잘못되어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게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건 아니고 사실은 자산설에 의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주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똑같은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경영상 목적이 있는가, 이제 경영상 목적이 있는가. 사실은 이 부분은 많이 다퉈집니다. 엄청나게 많이 다퉈지는 부분이고, 회사 소송에서. 그런데, SM 사건에서도 다퉈지는 부분이고요. 한진칼 사건에서도 다퉈졌죠. 왜냐면 그때는 신주 발행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진칼에서도 그때 이게 경영상 목적이 필요하냐. 왜 도대체 산업은행에서 대한항공으로 돈이 들어와야지 한진칼로 돈이 들어오냐. 한진칼이 도대체 신주를 산업은행에 발행해줘야 될 이유는 뭐가 있냐. 없다. 대한항공이 해야 돼. 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때 열심히 이제 한진칼에서 만들었죠. 이야기를 만들고 그러면 보통은 법원에서는 회사가 만든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너네는 이거 급조한 거지. 사실은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거 급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거를 말을 한 거의 제가 아는 유일한 사건이 SM입니다. SM에서 도대체 법원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SM이 카카오하고 지금 전략적 제휴 때문에 카카오의 신주를 발행한 겁니다. 라는 거를 너희는 사실은 이거 급조한 거지? 카카오하고 전략적 제휴할 생각 없잖아. 라고 어떻게 도대체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는 사실 미스터리예요. 상당히 잘 카카오하고 열심히 뭘 다 만들어놨는데 다만 거기서 너무 급하게 한 일주일 만에 일주일이 아니라 한 몇 달 만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만든 것이니까 법원에서 약간 의구심을 하고 봤는데 사실은 그래도 법원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그 회사에서 제출한 그 많은 서류를 보고 이건 아니야. 법원에서 그럴 수가 사실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은 회사가 애경을 사야 된다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 뭐라고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화장품으로 진출해야겠다. 저 같으면 진출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거는 그분들이 결정할 거고 제가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석유화학 계통은 뭐 지금 엄청나게 힘든다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섬유 다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이런 좋은 코스피 5천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 석유화학하고 섬유 쪽은 완전히 지금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으로 가자. 그것도 이제 여기도 뭐 상당히 레드오션인데 지금 해갖고 되겠느냐. 지금 뭐 APR 같은 그런 잘 나가는 그런 거를 우리도 해보자. 지금 해도 될까요? 글쎄요. 근데 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거는 돌파구를 찾겠다. 그런 것들을 법원에서 아니다. 너희는 지금 돌파구를 찾으려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늘 이 경영상 목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엉성한 기준이라도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일까? 경영상 목적이 있다. 회사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경영상 목적이 있는 거겠죠. 그거 없이 회사가 뭐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누구랑 공무원하고 밥을 먹는다. 다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 그런 곳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과연 있을까? 법원은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상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법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쓴 논문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경영상 목적을 우리가 중시하는 법리는 좋지 않은 법리 같다는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세 번째 쟁점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를 보상해주면 괜찮은 거냐. 이번 결정에 보시면 괜찮은 거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대법원 판결에서는 뭐 이렇게 주가 조작이 있으면 그 주가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가 낮다는 게 주가 조작과 비슷한 거냐 이거죠. 그 주가를 못 믿겠다는 건데 그 주가를 못 믿겠다는 것이지만 과연 그렇게 지금 저PBR인데 우리가 그 주가를 못 믿고 투자자에게 이것만 배상해서는 투자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 예컨대 지금 상장 폐지를 위해서 회사가 자기 공개 매수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시가에다가 뭐 한 30-40% 할증을 시키죠? 30-40% 시가를 할증시키지만 이미 지금 그 회사의 PBR이 뭐 0.1, 0.15 막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에서는 이제 이 정도 주고 30% 할증시켜서 주고 그 다음에 그 시가로 다 취득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하겠다. 그럴 때 투자자들이 이거는 너무 낮은 가격입니다. 이것이 법원에 가면 이거를 법원이 너희는 낮은 가격이라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라고 판단을 할까가 이제 질문이에요.
삼성에서도 합병 비율을 했지만 그건 이제 삼성은 조금 다른 이슈가 있는 거죠. 그 법에서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는 그런 다른 이슈가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컨대 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예컨대 삼성에서 합병 비율을 시가로 했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시가는 뭔가 이게 지금 뭐가 잘못돼 있어서 시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른 가격을 갖고 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회계법인에서 예컨대 회계법인에서 그 기업이 원하는 가격을 써주잖아요. 그런 걸 써줄 수가 있는 회계법인의 어떤 관행들도 있는 것이고, 공정한 가격이라는 게 회계법인에서 판단할 때도 우리가 아무리 자산가치, 수익가치 뭐 별별 얘기를 다 해도 엄청난 레인지가 있는 것인데, 그 레인지에서 회계법인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썼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것은 너무 낮은 가격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법원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그 레인지에서 할 수 있을까요? 또는 그 레인지를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 따라서 이제 주주충실금으로 바꿨지만, 그래서 주주의 손해가 들어갔습니다.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 시가를 다 해줬는데 손해를 입었다고요? 라고 하는 논쟁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고, 물론 미국은 그렇게 보진 않지만, 하여간 그 시가라는 것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더 공정한 가격, 좀 더 여러 가지 정황을, 주가 조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회계법인 거 여러 번 받아와 봐라. 뭐 이렇게 말을 과연 할까? 그러면 그렇게 회계법인에서 여러 번 받아오라고 하면 회계법인은 잘 할까? 여전히 좀 답답한 문제가 좀 남아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위법행위 유지 청구에서는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 좀 말이 강하죠. 이 멘트가 강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생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했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몇 가지 회사에 손해가 된다는 주장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 실질가치보다 대단히 낮으니까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이건 전환사채에서도 저가로 발행하면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적다는 이유로 회사의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주도 손해를 보지만, 에버랜드 사건이 그랬죠. 에버랜드에서 기본적으로 주주도 손해를 받고 주주간 부의 이전이 있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회사의 손해로 구성할 수가 있다. 왜? 회사에 돈이 적게 들어왔으니까. 저가 발행의 경우.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를 요구하는데, 만약에 교환사채가 진짜로 저가로 발행됐다. 낮게 발행했다. 회사의 손해가 있는 겁니다. 판례는 에버랜드를 아주 정확하게 계속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저가로 발행됐는지 교환 비율이 저가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죠. 중요한 이슈고, 회사의 손해를 판단하는 데는 결정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가 이슈가 다시 나오는 거죠. 결국 시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손해를 봤다. 회사의 손해를 소명하지 못했다. 회사의 손해가 뭔지 모르겠다, 법원에서는. 다만 여기서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것은 여기 주주의 손해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402조 이번에 충실의무 개정하고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그런 개정이 있는 거죠. 이번에 충실의무 개정됐는데, 충실의무가 개정됐지만 법원 충실의무 개정으로 그 조문이 책임이 나오느냐. 법원이 그거 충실의무에서 주제된 의무를 지는데 결정을 보시면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으로부터 바로 책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별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도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주 전체의 이익이라고 되기 때문에, 회사가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진다는 것은 주주 전체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진다는 것이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학계에서도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론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옛날하고 별로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안 됐던 것, 예컨대 지금 만약에 LG화학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이 법원에 간다. 법원에서 그러면 안 돼, 물적 분할 안 돼. 그렇게 할까요? 옛날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마리서치에서 이번에 인적 분할을 했는데 그게 법원에 간다. 파마리서 인적 분할하면서 지주회사로 가는 거 우리는 안 돼. 왜? 주주들이 싫어하니까. 주주가 손해를 보니까
주주의 손해가 뭐죠? 라는 질문을 아마 법원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LG화학 물적 분할에서도 주주가 입은 손해가 뭐죠? 만약에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는 이번에도 그래서 주주가 뭐가 문제인데요? 파마리서치에서도 인적 분할에서 지주에서 샀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죠? 지배권이 강화되는 게 일반 주주한테 손해를 준 건가요? 라는 질문을 아마 할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열심히 생각을 해보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자기 폐지를 위해서 회사가 자유공개 매수를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가 불만이 있으면 항상 법원에 갈 수가 있구나. 글쎄, 그 불만이 상당히 법적으로 손해로 구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제가, 제 것만 죄송합니다. 제 것만 넘기고, 예, 특수한 쟁점이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이거는 태광산업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차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급하게 심지어 누구한테 발행할지도 한투증권이 아직 물론 급하게 지금 착부는 있었겠죠. 근데 그 27일에는 아직 그것이 이사회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결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그걸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도대체 이 이사회는 그럼 최소한 이거 그럼 제3대표에서 봤는데 제3대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라고 이사회에서 당연히 물어봤을 왜 물어보질 않지? 그래서 뭐죠? 도대체 그래서 1차 교환에서 그냥 급하게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해야 된다니까 도장을 찍었나 보죠. 그런데 아마도 이 한누리가 가처분 신청을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으면은 그냥 갔겠죠. 다른 이사회 결정 없이 그냥 다 아마 1차 이사회 결의에서는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받아서 이제 열심히 다 했겠죠. 그래서 아마 2차 이사회 결의는 없었을 텐데 가처분 신청이 이제 들어가니까 바로 그 다음날 부랴부랴 2차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투증권에서는 열심히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환가액을 그래서 이제 이사회 결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래서 결정에서는 이제 1차와 2차 결의는 사실은 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하자가 다 치유되는 거다. 이게 5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가처분을 한 달 있다가 가처분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부랴부랴 그때 아무것도 안 했고 부랴부랴 하면 한 달씩이나 있으면 이건 두 개의 이사회는 서로 다른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신속하게 아주 잘 들어가는 바람에 급하게 이제 2차 이사회를 급하게 이제 다 했죠. 그래서 2차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공시해야 되는 사항들을 다 이사회에 올렸습니다. 다 이사회에 올려서 다 도장.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거 다 정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물론 다 정했겠지만 태광산업에서는 이거를 사실 이 이사회가 제대로 거기서 논의가 됐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사회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1차에서 대충 도장을 이사들이 찍었기 때문에 2차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다시 한번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2차에서 뭘 질문을 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이미 다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가 오케이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교환사채의 발행에 이사들이 별 문제의식이 없었다면은, 그건 그냥,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좋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크게, 논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정황상으로는 아마도 이사회가 그냥 7월 2일 이사회도 회사에서 올라온 것들, 급하게 가처분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올라온 것들이 쭉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다 개스라는 거죠, 개스. 그 이사회에서 실제로 얼마나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은 정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사회에서, 그리고 실제로 정황이고, 만약에 그리고 이사회를 예를 들어서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예컨대 이사회 CCTV가 남아있다. 이사회 CCTV가 남아있다.
그럴 때 법원에서 볼 때 이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진지하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니다 너희는 그냥 한 거다, 누가 한두 마디 했는데 한두 마디는 진지하지 않은 거고 그럼 5마디 했으면 진지한 거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CCTV가 심지어 이런 정황 갖고는 쉽지 않은데, 정황 갖고도 쉽지 않고, 제 생각에는 정황이 아니라 CCTV가 남아있어도 이사회가 있었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가 부주의했다는 것은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쉽지 않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사회가 급하게 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경영 판단이 부주의했다는 엄격한 소명은 기본적으로 저는 상당히 어렵다. 이사회 결의가 있는 이상은. 그래서 이걸 공격은 물론 우리가 많이 해서 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사회에서 계속 우리가 공격을 해야 이사회에서 많은 논의도 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실은 소송 자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그래 이사회가 아무것도 안 했구나 라고 말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사건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이것인데요. 발행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너무 크다. 너무 큰데 25%나 되는 거를 이제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다 한꺼번에 한투증권에 발행하는 거죠. 25%가 뭐냐면 지금 저 태광의 지배주주가 한 53%, 54%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20 몇 %라는 거는 엄청난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러스트니 하면 한 5% 정도? 그러니까 제2대 주주라는 그 사람들이 한 5%니까 사실은 이 사건에서 뭐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등장을 했지만 누가 봐도 이건 경영권 분쟁 53, 4%를 갖고 있는데 무슨 분쟁이 있습니까? 지금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분쟁은 아니지만 5%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분쟁이 없을 수 있지만 25%가 이제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국투자증권이 갖고 있거든요. 투자증권은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투자자죠.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고 어느 회사의 주식을 25%나 갖고 싶은 생각은 조금 더 없습니다. 어딘가를 팔겠죠. 바꿔 말하면 이 사건에서는 이거는 아마도 제3자한테 넘어갈 겁니다. 한투증권이 갖고 있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분명히 언젠가는 갈 거고, 그러니까 이 25%가 지금 지배주주 53%를 갖고 있는 지배주주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갈 가능성은 제로인 거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배주주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한투증권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누가 이 주식을 제일 비싸게 준다니까 그 태광 주식을 그래서 제일 비싸게 파는 한투증권의 그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파는 가능성, 그런 파는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을까? 25%를?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행 규모가 지금 지배권 향방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 한투증권이 교환사채를 이건 쉽게 생각할 수가 없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감안해서 지배주주한테 다 물어보고 할 것 같다. 지배주주가 원하는 대로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교환사채를 발행을 한 거다라고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거는 지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처분한 그 시나리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상법에 들어간 공평대 의무를 위반한 왜 특정 주주만 위해서 이렇게 발행하느냐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결정에서는 뭐냐면 의심은 그렇게 되는데 그건 의심일 뿐이다.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의심을 가지고 지금 이거 다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거 아니야? 하고 금지시킬 방법은 없다. 의심이니까. 이게 법적인 한계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도 강조하지만 법은 맨날 그러잖아요. 법은 최소한이다. 그래서 법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다. 법은 어디까지나 아주 나쁜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한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것에 대해서는 법은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 가지 법이라는
칼을 들고 재단하기에 쉽지가 않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법원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전히 법원이 옛날부터 생각했던 그런 한계들이 이번 사건에서도 노정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교환사채 일반에 대해서 조금 너무 길게 지금 늘어진 것 같은데요. 좀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주식 문제 너무 이제 중요하고 심각해서 오늘 제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관점, 재무적인 관점, 이게 말이 안 되고 회계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송 교수님 또 오늘 좋은 강의해 주셔가지고 또 오늘 또 너무 많이 배웠고 거기에 이제 일부 쟁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질 걸로 예상되고 그런 이제 법적인 쟁점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많은 가처분 소송을 해봤지만은 우리 법원의 판사님들이 경제적 실질이 이렇다, 재무적으로는 이렇다, 회계적으로 이렇다 하면은 그거는 그냥 사실상 경제적인 거지 하고 그냥 쳐버려요. 그걸 생각을 안 하십니다. 법적인 이 법의 논리, 법학 교과서에 있었던 논리로 접근을 해줘야지 조금 경청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 계신 뭐 기자님들 또 이제 법조인 분들도 오셨지만은 이 저작권 다 풉니다. 그냥 모든 자기주식 관련된 소송에서 그냥 다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어떤 재판부에선가 하나 좀 이게 맞네 해가지고 인용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는 게 두 가지 이제 있어요. 자산설, 미발행 주식설. 이게 뭘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쟁점들을 그냥 굴비처럼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주장을 하려고 해도 맨 처음 시작에서 자산설로 빠져버리면은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거래적인 회계적으로는 자본거래로 보고 있고 신주발행하고 경제적 실질이 똑같고 신주발행 유지에 유추 적용해야 되고 이 많은 오른쪽의 주장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처음에 자산설로 빠져버리면 법원은 그냥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논리 일관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한 번 빠지면 논리적으로 쭉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논리적으로 쭉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설을 아예 그 기둥부터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산설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을 보면은 회사가 있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있고 주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있는데 보통 사건에서는 자산보다는 영업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영업 양도할 때. 회사에 이따만한 영업을 양도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되게 신중하게 이사회 이제 결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업을 갑자기 제3자한테 되게 싸게 넘겨버렸어요.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가 다투려고 합니다. 자, 무효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송 교수님도 아까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입니다. 주주는 경영에 개입할 수가 없다. 개별 사건에. 주주가 직접 경영에 개입할 수 없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독일 다 똑같습니다. 이게 주식회사 제도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제도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자산은 당연히 주주가 아무리 부당한 게 있어도 이사를 갈아치우는 것만 되는 거지 그 이사의 행위에 하나하나 시시콜콜 지시할 수 없다가 기본이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법리를 자기 주식에다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가 여기 우리 쟁점인데, 이게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산이야. 그럼 자산도 이렇게 처분을 했을 때 제3자한테 넘어가는 거는 맞는데, 주주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그냥 회사의 재산이 왔다 갔다 문제가 아니고 내 지분율이 영향을 받네.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야, 자기 주식은 다른 자산과 달라요. 처분되면은 기존 주주의 지분율의 변동이 직접 발생하니까 다른 자산과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율을 변동이라는 거는 나의 주주의 기본적인 이 지위, 의결권과 배당권을 갖고 있는 나의 지위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이익이 내가 지금 침해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다툴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이제 이게 2010년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10다 51413 판결을 굉장히 반론으로 설치하긴 했지만은 이게 계속 나오는 문제, 이 대법원이 자기주식에 대해서 자산설을 취했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자, 이거는 저 오른쪽에 이제 글씨를 보시면은 주식회사는 소유 경영 분리되어 있고 경영 개입할 수 있다는 경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자, 이러한 법리는 이게 두 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법리는 자기 주식 매도 계약 시에도 다를 바 없다. 다를 바 없다. 자산에 대한 법리는 확실하고 자기 주식도 자산이니까 똑같지. 그냥 너무 쉽다는 거예요, 논리가. 근데 이제 자기 주식이 이분론으로 돼 있지는 않거든요. 자산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이것도 자산이니까 다를 바 없다 하고 그냥 한 줄로 쳐버렸어요. 그 판결을 보면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다를 바 없다 하고 끝나버렸어요. 너무 도식적으로 본 거죠. 너무 쉽게 본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냥 자산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그냥 갖다 써야지 하고 끝난 거예요. 아마 연구관님이 그렇게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판시한 거는 지분율 변동, 두 번째. 지분율 변동이 주주로서의 나의 구체적인 이익에 직접적인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논리인 거예요. 그치, 의결권이라는 거는 그 법적인 거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변동은 사실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라는 이 좀 전가의 보도 같은 표현입니다.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해. 근데 그 논리가 뭐냐면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 당신의 지분율이 올라갔잖아. 처분할 때 떨어지는 것도 똑같지 뭐. 기존에 원래 없었던 거 다시 생긴 것 뿐이지. 생겼던 거 없어진 것 뿐이지.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되게 그럴듯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뒤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논리를 좀 설명해 드리려는데 일단 뭐 오늘 많이 한 얘기인데 자기 주식은 껍데기 주식입니다. 껍데기. 자기 주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 얘기는 참 많이 했죠, 저희가. 주식을 회사가 돈을 주고 취득을 할 때 이 자기 주식이라는 걸 자산에다 쟁여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현금이 빠져나간 만큼 자본 조정이라고 해서 자본이 같이 빼기가 되는 거지 그 주식이 더하기로 자산에 더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송 교수님 많이 말씀해 주셨고 너무너무 많이 얘기한 얘기인데 이게 법원이 이제 이거를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 말을 안 들어요. 회계는 그냥 법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법은 더 위에 있다. 회계적, 경제적, 사실적인 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판사님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얘기해요. 이것도 아무리 이 주장을 해봤자 이것도 법원은 이것도 사실상 경제적 효과에 불과한 거예요. 원래 본질은 자산인데 회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할 뿐인 거예요 라고 하면은 법원은 편안해요. 그 희한하죠. 그래서 열심히 제가 좀 연구를 해가지고 세 가지 논리를 한번 짜봤습니다. 이거는 어디 논문에도 안 나온 거 그냥 제가 짠 건데 정리를 좀 해서 논문으로 좀 써볼 생각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산설이라고 하는데 취득할 때 자산으로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취득할 때 자, 일반 자산 양도와 다를 바 없다고 해가지고 취득할 때도 왠지 자산처럼 취득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자, 왼쪽 보세요. 취득할 때는 엄격한 주주 평등 원칙이 적용됩니다. 누구 특정 주주한테서 자기 주식 살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청약을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회사의 주주라면은 다 기회를 줘야 돼요. 주주평등 원칙에 의해서. 단체법. 이게 송 교수님도 단체법적인 거 참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거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데 단체법이라고 이제 법원은 굉장히 보니까 단체법 개인법을 굉장히 구분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은 단체법적 행위를 한 거예요. 취득할 때는. 취득할 때는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단체법적 행위를 했으면서 왜 팔 때는 갑자기 개인법적 행위라고 하느냐. 팔 때도 주주평등 원칙을 적용해야지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법원에게 저는 사건이 있으면 말하고 싶습니다. 많이 전달해 주세요. 다른 변호사님들도 이 주장 좀 하게. 이거는 극단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내가 배당받은 이익만 있으면 주주님들한테 골고루 주식 다 사가지고 특정 제3자한테 휙 넘기면 이 사회가 주주를 결정할 수가 있네.
주주의 지분율을 이사회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배당 가능 이익만 있으면. 이게 과연 우리 상법이 이사회에게 이런 정도의 권한까지 부여를 한 거냐 이거죠.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아니고 취득할 때는 단체법인데 왜 처분할 때는 일반 자산으로 굳이 보려고 하느냐. 논리 일관하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주주 충실 의무, 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의무가 들어온 이상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주주평등 원칙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절대 유지돼서는 안 되는 법률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아까 참 그럴듯한 제가 주장이라 논리라고 생각한 게, 취득할 때 당신의 지분율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올라갔으니까 다시 처분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경제적 사실적 이익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반사적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법률 행위를 했는데 내가 옆에 있다 보니까 이익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주식 안 팔았으니까 회사한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 반사적 효과가 아니고 이 법적 이익 아니고, 그러니까 감수할 때도 법적 손실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 취득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사주를 회사에 처분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주주는 나는 이 가격이면 괜찮겠구나. 돈을 선택한 거예요. 돈을 선택하는 의사표시를 회사에다 한 겁니다. 나는 주식 팔겠습니다. 한 거죠. 그러면은 자사주를 회사에 팔지 않은 주주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 한 겁니까? 청약을 받았잖아요. 당신한테도 파세요. 청약 받았는데 값이 안 맞네. 나는 안 팔게라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묵시적인 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모두에게, 나한테도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고 통지 다 내가 제안을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법적인 의사표시고 거절을 한 의사표시를 하고 선택한 거죠. 나는 이 가격으로는 팔지 않고 지분율을 선택하겠어. 내 지분율이 올라가는 걸 선택하는 게 나에겐 이익이라고 생각해라는 이 나의 주주의 법적인 선택이 있었던 건데, 이거를 꼴랑 제3자한테 처분을 해가지고 내 지분율을 다시 떨어뜨려? 기회도 안 주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보호 필요성이 없는 건가? 독일이나 영국, 다른 나라에서 절대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다시 지분율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적 경제적 또는 반사적 손실에 불과하다라는 법원의 논리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죠. 이 신주인수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기존 주주는 자신의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다 정관에도 돼 있고 제3자 회정에도 들어있고, 이게 다 그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굳이 여기에 신주 인수권이라고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구주에, 이제 구주라고 하거든요. 신의 이제 반대로. 자기 주식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니까 구주라고 하는데, 신주에 대해서만 인수 우선권이 있고, 구주에 대해서는 인수권이 없는 건가? 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완전히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많은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되게 아쉽지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 신주인수권 조항이 상법에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기존 주주가 자기의 지분율을 침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신주밖에 없었어요. 구주를 통해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신주인수권이라고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주 발행 거기에 있거든요. 그 상법에 그 어떤 조항 근처에 있거든요. 영어로는 이거를 이제 preemptive right이라고 하는데, preemptive right은 신주 구주를 구별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이제 VC나 이런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비상장 회사 투자한 다음에 주주관계약 체결할 때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신주든 구주든 상관없이 내가 희석될 때는 나의 동의를 받으라고 다 써요, 계약서에다가. 구주는 빠진다라고 해석하는 건 굉장히 도식적이고 기괴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신주인수권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뭐 이제 찍기 좋으시게 얘기한 거고요. 네. 주주평등, 취득과 처분의 규율이 불일치하고 있다. 취득 시에도 사실상 반사적 효과된 거 아니다. 나도 의사표시 한 거다, 주주도. 법적인 의사표시 한 거다. 법적 이익이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우선 배선권이라고 해서 신주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도식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논리를 정말 널리 좀 많이 퍼뜨려서 어느 사건에선가 좀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산설은 이래서 안 되고, 오른쪽으로 미발행 주식설은 그리고 압도적 다수설이에요. 심지어는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해서 되게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영자 측을 굉장히 많이 대변하고 계시는 김지평 변호사님, 김지평 변호사님도 본인의 논문에서 미발행 주식설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설인데 왜 법원만 안 따라오는 건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에 두 분이 다 설명해 주셔서요. 저는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남은 부분, 포인트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네. 송문일 교수님과 천준범 변호사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 기각 결정이 세 가지 논리 구조입니다. 자산이다. 자사주는 자산이다. 두 번째로 자사주를 처분해서 훼손되는, 희석되는 지분율의 감소는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법원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신주 발행과 같은 경영상 필요 없고 그냥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사회 재량이다. 이 자사주 처분은 이사회 재량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다 설명을 해주셨고 천준범 변호사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그 말씀하셨던 판례,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말씀인데요. 대법원의 논거는 자사주가 자산이라고 하는 논거는 양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자사주를 양도하고 매각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매각이 아닌데, 사실은 매각과 양도나 처분이 아닌데 그냥 양도라고 우겨. 자사주는 양도하는 거다라고 우겨놓고, 그러니까 다른 자산과 똑같다. 그러니까 자산을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원래 국세청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1992년 이전부터 이 판례가 처음 나온 게 1992년 판례인데, 그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 자사주는 자산이라고 이제 처음 판결을 했고, 이 리딩 케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세청의 그 과세를 허용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걸 이제 입금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자산 거래로 해야 되니까 자산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판례가 국세청의 과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판례였다는 거죠. 그걸 명백히 더 알 수 있는 게 1998년도에 원래는 자사주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의 자사주가 있고 합병신주, 포합신주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래 국세청이 협의의 자기 주식 거래는 자본 거래로 과세를 안 하고 있었어요. 1998년 이전에 1992년도 판례가 나올 때는 협의의 자기 주식은 자본 거래로 과세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98년에 시행령을 변경하면서 협의의 자기 주식도 과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다시 협의의 자기 주식 거래도 이것도 자산에 포함한다라고 판례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과세 정책을 바꾸고 그 다음에 판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대법원 판례가
국세청은 과세 정책을 그냥 정당하기 위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계속 이게 학계의 비판을 엄청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무, 경영학계, 법학계, 세무학계 집중 포화를 받으면 계속 포화를 받으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계속 말을 하니까 법인세법 시행령에다가 2조 2의 2호에다 그냥 자기 주식 양도 금액을 박아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시행령에 대통령령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과세를 하고 있었고 그걸 판례가 정당화하고 있었는데 학계가 계속 비판을 하니까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2의 2호에다가 자기 주식 양도 금액을 입금으로 간주한다고 박아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상한 형태가 됐다는 거죠. 결국 법인세법을 보면은 자본 거래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 처분 이익을 입금으로 한다. 이렇게 개념 정해졌어요. 법인세법 15조에 자본 거래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자본 거래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을 보면 그래서 2호에 입금에 자산의 양도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자산의 양도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그런데 2조 2의 2호에 자기 주식 양도 금액을 추가했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문헌대로 해석하면은 자기 주식 양도 금액은 원래 자산의 양도 금액이 아닌데 국가 과세 정책상 과세하기 위해서 추가한다라는 의미예요. 법인세법 시행령이 자기 주식 양도는 원래 자산 거래가 아닌데 세무 정책, 과세 정책을 위해서 도입한다, 추가한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자기 주식이 자산의 양도가 맞다면 이 조항이 필요가 없어요. 2호에 들어가니까, 2호에 자산의 양도 금액이 들어가니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의 2호에 자기 주식 양도 금액이라고 들어갔잖아요. 이 말은 오히려 거꾸로 반대 해석하면은 자기 주식의 양도는 자산 양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입증한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2의 2호 자기 주식 양도 금액을 이걸 폐기를 하는 것이 판례를 변경하고 양도 금액이라고 하는 이 2호의 2를 폐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의 자산설은 아까 천준범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그냥 종이에 불과한 이것의 이전을 재산권이 있는 주식의 양도처럼 자산의 양도처럼 그런 식으로 간주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결정문에 보면은 자산설과 주식 신주 발행과 자산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신주 발행하면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냐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논거, 계속 쓰고 있는 논거인데 자본금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주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주주 가치, 주주의 충실 의무, 주주 보호의 타겟은 자본이에요. 자본금이 아니고. 그래서 자본금에 포함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에 포함되냐 안 되냐가 자사주를 규제하는 법원의 관점이어야 돼요. 그런데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신주 발행의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주주 보호의 문제, 주주 보호의 관점에서는 자본금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에 포함되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고 자본에 포함되거나 자본에서 빠진다면 그것은 주주 보호, 주주 가치의 충실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계속하지만 이건 회계 공시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보는 회계 공시에 자사주 매입은 자본이라고 공시를 해요. 이렇게 자본을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래에셋 증권인데 자본 조정란에 바로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를 표시하고 이전 SK인데 SK도 자사주 많거든요.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은 기타 부류 자본을 감축시킵니다. 저렇게 공시를 한단 말이에요. 공시를
자기 회사가, 이사회가 공시를 하면서 자기 주식은 자본이라고 공시를 해놓고 처분할 때는 자산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무슨 소리냐. 얼마나 외국인,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도 웃긴다고 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얼마나 속으로 비웃겠습니까. 말도 안 돼서. 이게 도대체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자사주 이 문제가 대법원이 어거지로 과세 정책을 정당화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제가 좀 마치고 싶은데, 저는 결국 이것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우리나라는 경영권 방어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자사주라도, 이거라도 자사주 갖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묵인하려는 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영권은 이사회의 권한이에요. 경영권은. 미국에서 적대적 인수를 방어할 때 보호하는 것은 주주의 지배권, 주주의 지배력이지 이사회의 경영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런 말은 있지도 않아. 경영권은 매니지먼트 파워라고, 주주가 가지는 통제권은 컨트롤 파워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적대적 인수, 적대적 공개 인수, 적대적 인수로부터 이사회가 보호해야 되는 것은 주주가 가진 컨트롤 파워지 이사회가 가진 매니지먼트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사회의 방어 논리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건 한국만 써, 한국만. 이사회를 보호해야 된다. 이사회가 축출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사회는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는 결국 누굽니까? 지배주주를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이사회를 보호한다는 말은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는 지배주주를 보호하는,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완전히. 미국의 적대적인 인수의 방어는 전체 주주를 보호하는 게 전체 주주. 그래서 우노칼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인, 자사주 처분을 통해서 경영권 방어라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없고, 두 번째, 포이즌필. 맨날 재벌 총수님들이 얘기하시는 포이즌필은 주주 전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적대적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전체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거지,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없다. 나머지는 다 앞에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 변호사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이게 이제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 충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증명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명을. 지금 우리 결정은 가처분, 이게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해서 증명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해 충돌이 있는 사안의 경우는 만족적 가처분이어도 증명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기 때문에, 본안에서 전환되기 때문에 가처분 사건에서도 이해 충돌이 있는지 여부는 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충분하다. 그런데 본건에서는 파킹 거래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논자마다 생각 다르겠지만, 이런 거래를 하는 한투증권이 24%는 되는 이런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이거 나중에 실행하면 금감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게 금산 분리 원칙 해가지고 20% 이상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증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런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려면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 요구되는데, 그런 수익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수익률이 제로인데 이런 거래를 할 리가 없다. 이건 파킹 거래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그러면은 이해 충돌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해 충돌이 있다는 말은 그 추가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사와 회사가 증명을 하도록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냥 원고 주주가 증명을 못했다는 이유로 다 기각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되면은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규정을 그냥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 본안에 들어가서도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은 이거는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이 도입한 그 30년의 노력을 전부 다 무산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플로어에 넘겨가지고 질문을 받고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인포맥스 기자 김학성입니다. 성홍렬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발표하신 내용에서 그 강조하신 부분이 그 자기주식 처분이 이제 경제적 실질은 신주 발행과 완전히 동일한데 그것을 이제 규율하는 법 체계는 좀 다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신주 발행에 가해지는 수준의 규제가 자기주식 처분에도 좀 입법을 통해서 적용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데요. 그 하나가 두 개를 같이 가야 된다는 거하고, 그럼 어느 레벨이 그럼 좋은 거냐는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처분이 신주 발행과 같으니까 두 개가 같이 가야겠죠. 그러니까 법에서 그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해서 그 법적 규율이 같아야 되는가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실질이 같지만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 같다. 그런 효과를 위해서 법에서는 여러 가지 루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뭐 똑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하나는 주식 교환을 할 수도 있고, 하나는 무슨 뭐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예컨대 물적 분할 같은 것들도 우리가 그냥 출자를 해서 자회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물적 분할을 하도록 하고 자회사를 만드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데 절차는 다르죠. 요건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경제적 실질이 같으니까 이게 둘을 거기서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격하는 거는 뭐냐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한다는 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라서 우리는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는 틀린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같은 건데, 같은 거지만 다르게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법에서 옵션을 준 거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저런 옵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너희가 편한 걸 택해서 해라. 그렇게 옵션을 준 거라면은 달리 갈 수도 있고 옵션에 준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뭐 혹시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얘기고, 이게 만약 경제 실질이 같다면 보통은 같이 가는 게 맞겠죠. 보통은 같이 가는 게 맞고, 두 번째 이슈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것들도 그 신주인수권 제도를 그 자기주식 처분에도 넣는다. 신주 발행하고 규제를 맞추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그럼 어느 레벨이 같은 거냐? 저는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지금 상당히 형해화되어 있고 많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주인수권이 진짜 주주를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데, 그게 저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신주인수권을 언젠가는 폐지할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신주 발행이 안 되는 아까 말씀드린 제3자 배정을 하는 그런 것들도 경영상 목적이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가 신주 배정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경영상 목적이라는 게 우리가 법원에서 핸들하기에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핸들하기에 좋은 개념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신주 발행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제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조만간 자본시장이 좀 더 선진화되고 하면 이것도 좀 폐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 사회를 믿고, 만약에 이 사회를 믿고 판단해서 만약에 갈 수 있는 거라면은 저는 제일 좋은 바람직한 방향은 양쪽 다 규제를 없애는, 신주인수권도 없애는 쪽으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없어요, 신주인수권. 없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신주인수권으로 주주를 보호한다고 앞에 내놨기 때문에 그 다음 보호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좋지 않은 효과를 줍니다. 너희 다 보호했잖아. 신주주권으로. 아니요. 보호가 안 돼요. 신주주권으로 보호를 하는 건 이사회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주인수권이라는 게 마치 마치 뭔가 주주를 엄청나게 보호하는 우리가 하는데 선진국에는 다 없는, 선진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사회가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우리는 약간 그 전 단계에서 지금 상당히 규제적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법무법인 초월의 조동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요번 가처분 사건을 저희가 트러스턴 대리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세미나로 공개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이번에 상법 개정으로 신설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판단 기준이 아직은 당연히 법리상으로 없는 상황이라서 요번에도 저희가 주장을 할 때는 나름대로 법원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해본다고 해봤었는데요. 기존에는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 주신 경영상 목적이나 경영 판단 원칙을 이제 충실 의무나 성관주의 의무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해오다가 사실 미국에 있어서는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도 소개를 한번 했었지만 이미 1930년대부터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는 충실 의무가 문제가 되고 정확히는 신인 의무가 문제가 되고 신인 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에 주식 우선 매수권이 인정이 되고 그걸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된다라는 법리도 저희가 소개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있어서는 기존의 경영 판단 원칙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판단 척도가 되어야 한다. 그 선에서 결국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주장한 설시한 어떤 충분한 정보 수집 검토,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런 절차상의 어떤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데 이것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점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결정문에서는 어떤 절차적인 졸속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이 없었고 실제로 경영 판단 원칙, 그러니까 충실 의무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좀 결과론적으로 시가 판단을 했으니까 손해가 없고 그 다음에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있으니까 충실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됐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이런 충실 의무가 이제 점점 더 활용이 되면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있어서는 기존의 경영 판단 원칙에서 탈피해서 좀 더 미국식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될 여지는 없는지 관련해서는 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척도는 뭐가 있을지 좀 고견 여쭙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상법이 개정돼서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 정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어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1항에다가 주주의라는 말을 집어넣었잖아요. 회사와 주주의. 근데 그 주주의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이 실제로 법원에서 어떤 핸들하기에 좋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권리구제가 되고 그런데 직접 이용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2항이 더 문제가 2항이 더 이렇게 쓸모가 많은 2항. 그러니까 이 조문이 사실은 기능을 하는 것은 이해상충 상황에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해상충, 즉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부의 이전이라든가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1항을 가지고는 사실은 이해상충이 있는데 주주에 대한 충실을 위한 거냐 그런 것으로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헌 자체에서. 근데 2항을 보면 총주주의 이익을 위해 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되는 그런 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의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법에 들어가 있게 됐고 오히려 그 부분 가지고 이게 이해상충 상황에서 쓸모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해상충 상황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고 이해상충 상황이면 사실은 2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았다. 그런 말도 가능하고 지배주주만 위했다는 말도 가능합니다. 옛날처럼. 그러니까 다른 주주가 무슨 손해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더라도
다른 주주한테 손해가 별로 없어도 이제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러면 공평 대우에 반한다. 이런 식으로 2항을 물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효용이 2항이 훨씬 더 효용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1항에다가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집중을 했지만 어쩌다 들어간 2항, 그걸 이제 마치 부연 설명하듯이 넣은 조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연 설명하다가 오히려 그 부연 설명이 상당히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예컨대 그래서 교환사채가 지금 10% 할증됐는데 그러면 그럼 손해가 뭐냐. 그런 것도 물론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소명이나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데 사실은 25%나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배주주한테만 좋은 거 아니냐.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주식은 쓰일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 간에 지금 왜 이 주식이, 이 자기 주식이 지금 일반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25%씩이나 쓰인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평등 대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전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상당히 진일보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지배주주도 그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난 그럴 생각 없고, 뭐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면 뭐 사실 할 말은, 지금 이게 지배주주가 우호적인 제3자한테 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입증의 문제이고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뭔가 이해상충 상황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아규를 해볼 수가 있고, 그거는 조금 더 소송적으로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늘어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 조금만 보충을 해보면, 사실 이제 이항 송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저희 상법 개정 세미나 할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이항을 한번 제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긴 했지만 유용한 조항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비관적인 보충을 하고 싶은 게, 많은 가처분 재판부에 계신 판사님들이 사실 그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주장을 보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과서나 주석서를 먼저 보시는데, 아직까지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어느 교과서에도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이고, 주석서나 또는 논문도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변호사라면은 소송보다는 소송 외적 해결에서는 지금 유용한 것 같고, 왜냐하면은 아주 베이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님들은 오히려 좀 더 수적으로 많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소송이나 가처분에서 유용하게 되려면 내년 이후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 진행되는 것 좀 약간만 보면은, 태광 이 판결에 있어서는 사실 선관주의 의무하고 충실 의무 중에 선관주의 의무가 이사에 해당되는 사안이었는데, 사실 다툴 때 선관주의 의무를 아주 세게 다투어야 될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 의무가 개정됐다는 거에서 두 개가 섞여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비슷한 판례가 사실 보면 우리나라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구별 안 했기 때문에 하나 SI 그 사건에서 경영 판단을 보호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문제였던 것 같고, 앞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경영 판단 원칙이 가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의 독립성 문제, MOM을 적용할 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금융위와 같이 해서 연선규범으로서 최소한 시장에서 가이드라인을 규제당국에서 주는 방법, 그러면서 혼란을 줄여주는, 그리고 앞으로 법이 이제 해석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또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시화되려면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